계속해서 이 문제 하재근 문화평론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조영남 씨 그림 대작 사건 1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을 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 작년 5월쯤에 처음 불거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다 기억이 나실 텐데 워낙 유명한 조영남 씨라는 그 연예인 가수가 또 그림 그린다는 사실도 유명했는데 그 그림이 대작이었다. 그래서 사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기 시작해서 한 1년 반 만에 이제 1심 재판이 나왔는데 결국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니까 뭐 당장 감옥에 가는 그런 실형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유죄가 인정됐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판거는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조영남 씨 측에서 주장했던 미술계의 관행에서 벗어나도 많이 벗어난 것이고 사기 친 것이다. 이렇게 일단 1심 재판부가 인정했으니까 조영남 씨로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그런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이 뭔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인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속였던 부분도 중요하고요. 또 그리고 재산상 재물을 이익을 얻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 법원에서 한 4가지 정도 쟁점을 본 것 같아요. 과연 이 대작가가 조수였나라고 본 것 같고 또 법정에서 계속 다투었듯이 이런 어떤 미술계의 주류냐 이게 관행이냐 이것도 본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들한테 내가 한 10% 그렸고 나머지는 다 덧칠은 딴 사람이 하고 난 덧칠만 했다. 아이디어만 내 거다. 이런 것들을 고지해야 되고 고지할 의무가 있느냐 이걸 본 것 같아요. 파는 사람들한테. 그렇죠. 파는 사람한테. 근데 법원에서는 이 뭐 다 모든 것이 조영남 씨한테 좀 불리하게 인정을 하고 고지도 안 했고요. 또 알면서도 일부러 속였고 그러니까 기망을 성립해서 사기죄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파는 사람이 아니라 사는 사람한테 사는 사람한테 그걸 다 고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한 것 같다. 자, 조영남 씨는 근데 앤디 워홀 같은 예술가도 조수를 썼다면서 이게 잘못인지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조영남 씨는 앤디 워홀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이제 팝아트 미술가가 있는데 거의 공장을 운영한다고 할 정도로 조수를 많이 쓰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재판부가 앤디 워홀과 조영남은 다르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앤디 워홀은 팝아트지만 조영남 씨는 회화를 한 것이다. 회화는 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조영남 씨는 남의 손한테 맡긴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는 앤디 워홀은 공공연히 그런 작업 방식을 공개를 했는데 조영남 씨는 공개를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의 작품이 팝아트다, 회화다. 회화는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된다. 이거를 왜 판사가 정해주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조금 안 되고 그리고 공공연히 했느냐 안 했느냐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금기의 벽이 있는데 누군가가 일단 그것을 깨면 그 다음 사람은 이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공개하느냐 마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슈일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제 단지 의도적으로 고의를 확실하게 속였다면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조영남 씨가 조수가 없다고 인터뷰한 게 아마 증거로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 증언에 따르면 조영남 씨가 대작 작가 송 씨하고 같이 집에서 기거를 하면서 송 씨가 조영남 씨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사람들이 오다 가다 다 봤다는 얘기도 있어서 조영남 씨가 이 정도면 의도적으로 속인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재판부 입장에선 이 시대의 상식에 부합한 누가 봐도 남의 손에 맡긴 건 사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좀 상식에 부합한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사신 분들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대신 그려줘도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건 내가 좋아하는 조영남 씨 그림인 줄 알고 샀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하고 굉장히 반발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본 거죠. 피해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조영남이 5%, 10% 그리고 하투 그림 대부분을 이 송 씨가 다 그린 거라고 했을 때 고지를 했으면 과연 샀을 것이냐고 아마 법원은 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안 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이거는 그만큼 가격을 지불할 가치가 없었다고 판단했고 그렇다면 기망을 한 거고요. 거기에 속아서 샀기 때문에 고지를 못 받고 샀기 때문에 이게 사기죄가 성립한다라고 본 게 아닐까 보입니다. 그러면 산 분들이 불만을 품고 좀 환불을 해달라라고 말하는 지금도 사실은 무죄를 다퉜기 때문에 합의를 안 해준 거지 이거는 형사 부분이고요. 민사적으로도 사기죄가 성립하면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가 생깁니다. 1억 8천만 원 정도고 20여 점인데 이거 팔았던 사람한테
샀던 사람한테 다 이 돈을 물어줘야 되고요. 다만 재판부에서 집행유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 1억 8천 사기를 하면 실형의 가능성 사실 있는데 예. 집행유예 한 이유 자체가 사실은 조영남 씨가 재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적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예. 나중에 유죄가 되면 돈을 갚을 것이다. 음. 그걸 감안해서 집행유예 좀 한 거거든요. 예. 일단은 조영남 씨한테는 가장 불리한 지금 판결이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판매 액수가 사실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중하게 처벌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대작 작가에게는 조금 박하게 준 것 같아요. 뭐 점당 10에서 20만 원 정도를 지불을 했다. 뭐 10만 원 이렇게. 정도. 예. 그 부분도 사실은 일반 대중 눈높이에서는 조금 조영남 씨가 해도 너무했다. 예. 이렇게 혹독한 평가를 받는 한 그 단초가 된 것 같아요. 팔 때는 뭐 1,000만 원 넘게. 어떤 팔고. 그림은 뭐 벌어들이고. 1,000만 원 이렇게 예. 팔린 그림도 있다는데 하여튼 그리고 알려진 사실을 종합하면 거의 대부분을 그 소위 대작 작가가 그린 거고 조영남 씨는 거기에 이렇게 물론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예. 이렇게 덧칠 정도만 한 건데 액수차이가 너무 크지 않느냐라고 뭐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만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그 두 사람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일 수 있기 때문에 예. 계약을 그렇게 한 거에 그 대작 작가가 응했다면 그 자체가 또 뭐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네. 그 액수 차이가 너무 나고 결국은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그 사실을 조영남 씨가 대작을 시켰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싼 값을 주고 산 것으로 인정되니 그래서 이 정도라면 이거는 뭐 사기죄가 인용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재판부도 고심 끝에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일이 미술계에서도 좀 파장이 좀 있을 거라고 그럴 보이는 것 게 같아요. 왜냐하면은 너도 나도 내가 유명 작가 나도 대작을 했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재판부는 관행이 아니라고 한 건데 그 이제 애초에 조영남 씨가 관행이라는 단어를 쓴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거 실언을 한 건데 어쨌든 관행이라고 하면 너도 나도 다 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너도 나도 다 하진 않거든요. 아, 왜냐하면 네. 미술가들의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남한테 돈을 주고 사람을 쓸 만큼 그런 형편이 되지는 않으나 일부 유명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전시회하고 갑자기 이렇게 많은 작품을 출품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조수의 손을 빌리기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판결이 나오면 이제 사람들이 사실은 저 그림 내가 내 손으로 그린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유사소송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1970년대에 막 그 이 길거리에서 경찰이 자들고 여성들 치마 길이 재고 이거 좀 이상하게 지금 회상하잖아요. 그때는 예. 진지하게 한 거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판사 검사가 놔둬서 미술 방식을 막 지정을 하고 이런 미술 방식은 합법이다. 이런 방식은 뭐 처벌 대상이다. 이렇게 지정해주는 이 풍경이 예. 지금 우리는 막 윤리적으로 성토하고 이러지만 예. 시간이 좀 지나면 그때 참 별스러운 일이 있었다. 이렇게 회상할 회상할 가능성이 근데 뭐 충분히 네. 맞는 말씀이지만 뭐 법원에서 또 법적으로, 이게 네. 대작이다 아니다 미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이 아닙니다. 예. 사기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그렇죠. 판단한 거고요. 예. 대작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수였냐 아니었냐가 중요해요. 만약 조영남 씨가 이 송 씨를 완벽하게 지배를 했다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을 달리할 수, 그 판단 달리하는 게 관행이다 아니다 이걸 판단 달리하는 게 아니고 사기죄가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겁니다. 예. 만약에 지금 이제 관행적으로 혹시나 좀 대작하고 조수하는 화가가 있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본인이 그리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지금하고 관계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건 한해서 사기죄가 성립하고 미필적 고의로 조영남 씨는 이걸 속일 의도가 있었다라고 법원은 본 거지 뭐 당장 뭐 법원에서 잣대를 갖고 미술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직은 뭐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다만 이게 대법원에 가면 우리 하정한 평론가 말처럼 그런 판단까지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네. 조영남 씨를 네. 연예인으로 볼 것인가, 화가로 볼 미술가로 것인가. 볼 것인가 여기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건데 예. 연예인으로 보면 요즘에 연예인 굿즈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연예인의 손을 탄 거라고 생각해서 비싸게 샀는데 알고 보니까 엉뚱한 사람 손을 탔다 이러면 사기가 맞는 거죠. 예. 근데 미술가라고 보면 미술가는 자기의 미술 방식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니까 제3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조영남 씨가 1970년대부터 뭐 전시회도 하고 미술에 대해서 책도 쓰고 뭐 팝아트 작가로 소개된 적도 있고 80년대에도 네.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진지한 미술가라고 볼 수 있는 경계선에 있어서 애매한 경계선상을 과연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인지 예.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네. 1심 재판인데 사실 요즘 법원에서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심 재판은 또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우 조덕재 씨 성추행 논란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영화 감독이 드디어 처음으로 입을 열었죠. 예, 입을 열었고, 그러니까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여배우 얘기 들었을 때는 정말 몹쓸 일을 이 남자 배우가 했구나라고 예. 생각하다가
남자 배우가 조덕재라는 자기 이름을 공개하면서 얼굴도 공개하면서 아니었다라는 반론을 공감을 펴서 좀 했죠. 네. 또 어제 이 실체적 진실이 뭔가 조금 헷갈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감독이 이제 아직 감독은 자기 이름을 공개하는 것까지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참다 말한다. 이 조덕재 씨가 자기를 좀 이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 조덕재 씨 얘기를 반론을 펴는 그런 일단 그 입장의 이야기를 내놨어요. 네. 그러면서도 이 감독은 그러나 24일 날 뭐 그 여배우 피해자인 여배우의 인터뷰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보고 더 자세한 얘기는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무게추는 여배우 쪽의 주장이 더 맞는 쪽의 예. 감독의 네. 입장이 나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네, 근데 네. 뭐 이런 일이 있으면은 영화나 뭐 방송이나 마찬가지지만 모든 책임은 사실 PD나 감독이 지기 때문에 예. 네티즌 입장에서 감독이 뭐 한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나오고 있죠. 예. 감독이 도대체 뭐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고 아마 예. 감독 입장에서도 그런 여론의 질타까지 받고 또 이 조덕재 씨도 감독에게 책임을 약간 미루는 듯한 아니 감독과 다 합의한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이제 화가 났으니까 일단 입을 연 것 같은데 예. 네. 과연 정말 이 실제로 조덕재 씨가 한 짓이 매우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수준인지 아니면 영화상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난 건지 그 실질적 진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지켜봐야 될 예, 것 그런 같아요. 생각은 들긴 듭니다. 남자 배우의 네. 말대로 그 많은 스태프들이 있는데 그런 일이 다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여배우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고소를 하고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모든 키는 아마 좀 감독이 좀 갖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실제로 1심에서 무죄가 됐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감독의 법정 와서 증언을 좀 중요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예. 2심에서는 이 감독이 2번 요청에도 불구하고 증언대에 출두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100%는 아니겠지만 감독이 가고 안 가고에 따라서 유무죄가 좀 갈린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감독이 이 조덕재 씨의 기자회견 다음으로 만약에 이 얘기를 좀 밝힌다 그러면 이 사건의 전모를 가장 알 수 있지 않을까. 뭐 법원 판단은 사실은 어쩌면 두 사람이 있는 거니까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이런 거 보고 판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감독의 어떤 발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감독, 남자 배우, 여자 배우 이렇게 세 사람의 발언이 좀 엇갈리고 있고 사실 감독의 입장도 사실 공식적으로 아직 표명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여자 배우도 24일에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전에도 여자 배우들이 사실 피해를 입고 쉬쉬하고 잘 말하지 못하는 암묵적 관행들이 이전에도 계속 있었었죠. 네, 그렇죠. 뭐 그런 관행은 우리나라 과거부터 이제 감독분들이 특히 여배우가 좀 노출신이라든가 좀 이렇게 이 수위가 높은 신을 기피할 때 그걸 어떻게 하면 윽박지르고 막 구슬리고 막 약간 거짓말도 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여배우의 어떤 노출의 수위를 높일 것인가. 이게 또 이 감독의 능력이다. 이런 식으로 통용되던 시절도 있어서 네. 그러니까 여배우들이 사실은 피해를 많이 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도 처음에 여배우가 피해를 주장하자마자 사실은 그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배우의 편을 일단 들어준 건데 예. 근데 이제 남자 배우가 정반대로 또 이야기하니까 지금 쟁점이 되는 게 뭐 상의를 합의 없이 찢었다, 뭐 하의 안에 뭐 손을 집어넣었다, 감독의 이 디렉션, 그러니까 연출 지시 여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는 건데 24일에 여배우 측에서 본인이 나오진 않지만 예. 입장 표명을 한다고 하니까 예. 상의 부분, 하의 부분, 감독 연출 부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이게 상식적으로 정황으로 보면 예. 사실은 이 남자 배우가 이 조연 단역에 가까운 조연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연 여배우를 상대로 촬영 현장에서 무리한 행동을 한다? 있기 어려운 건데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에서는 여성이 약자지만 이 사건에서는 남자 배우가 약자인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예.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남자 배우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무리한 행동이 있었는지는 24일 날 여배우의 입장 표명을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박 변호사님 짧게 질문을 할게요.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느냐 안 느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정말 쟁점이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사실 예. 2심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관적으로 여성을 피해를 주장하고 있고요. 사실 바지에 손을 넣었냐 안 넣었냐는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법원도 모르고 아무도 네. 모르고 두 사람 많은 건데 법원이 봤을 때 넣었을 걸로 보이고 이 여성의 주장이 맞다라는 거거든요. 대부분 성범죄는 보이는 듯 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는 듯 했지만 대부분 밀접한 어떤 밀실에서 하는데 예. 그 경우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건도 그런 식으로 판단한 게 보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세 사람의 주장이 너무나 상반되는 만큼 앞으로 조심스럽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